1985년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 밤이면 개구리 소리만이 가득하던 시절. 그때의 여름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짙고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김지원님의 아버님께서는 그해 여름 고등학교 야구부 합숙 훈련을 위해 깊은 산골 수련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피 끓는 청춘들이 모인 그곳에서 아버님은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잊혀지지 않는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담력 훈련을 하러 올라간 산 중턱. 그곳에서 마주친 낯선 집,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숫자놀이. 1985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때는 1985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야구부였던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 수련원에서 2주간 합숙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타격 훈련, 밤에는 산악구보. 어떤 고된 훈련도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딱 하나 정말 죽기보다 싫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간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산길을 뛰다 보면 풀숲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그게 무서워 눈을 질끈 감고 앞만 보고 달리곤 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산 중턱을 헉헉거리며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코끝에 낯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땀 냄새와 풀 냄새뿐이어야 할 산속에서 말도 안 되게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야, 킁킁 이거 부침개 냄새 아니냐? 와, 미치겠다. 이거 진짜 해물파전 냄새인데? 한창 배고플 나이인 고1 운동부대. 저희는 뭐에 홀린 듯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따라 숲길을 더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헤치고 들어가니 덩그러니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불이 켜진 낡은 집. 빈집인가 싶어 기웃거리던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팩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희를 보고 놀라실 법도 한데 할아버지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텐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검정 고무신 옆에 빨간 여자 구두를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옆에 앉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가지런히. 잠시 후 할아버지는 방에서 밥상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과 따뜻한 밥. 배고프지? 와서 좀 들게. 저희는 경계심이고 뭐고 그 냄새에 이성을 잃고 마당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배가 좀 차고 나니 그제야 방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림살이 하나 없는 텅 빈 방. 구석에 놓인 작은 제사상 하나. 그리고 그 위엔 앳된 젊은 여자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님이신가봐요. 조심스럽게 묻자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아주 애틋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쁘지? 원래 이 방이 우리 연진이가 살던 방이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절절하던지 저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는데 할아버지가 묘한 눈빛으로 저희 넷을 둘러보시더군요. 학생들 혹시 이루고 싶은 소원 있나? 네? 내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딱 4명이 필요하단 말이지. 밥값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지 않겠니? 거절하기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짜 밥을 얻어먹었다는 부채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저희를 그 텅 빈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3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듣거라. 아주 간단해. 첫째, 방 내 귀퉁이에 한 명씩 서는 거야. 둘째, 불을 끄면 한 사람이 벽을 짚고 앞 사람을 향해 걸어가. 그리고 앞 사람 등에 손이 닿으면 톡톡 2번 치고 멈추는 거다. 셋째, 등을 맞은 사람은 다시 벽을 짚고 다음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당부. 내가 밖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알겠니?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나부터 한다. 제가 먼저 벽을 더듬으며 걸음을 뗐습니다. 하나, 둘, 셋, 8걸음쯤 갔을까. 친구 준영이의 등이 만져졌습니다. 신호를 받은 준영이가 출발하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짚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는 소리.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할아버지는 멈추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땀이 흐르고 다리가 풀릴 때쯤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어떤 계산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우리 4명이잖아. 내가 가서 준영이를 치고 준영이가 가서 민우를 치고 민우가 가서 윤기를 쳐. 그럼 윤기가 출발하면 윤기가 도착할 내 자리는 비어있잖아. 사각형의 방. 4명의 사람. 한 명이 이동하면 한 구석은 반드시 비게 됩니다. 마지막 주자는 텅 빈 구석에 도착해야 정상이고 거기서 릴레이는 끊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
그렇다면 지금 내 등 뒤에 와서 내 어깨를 톡톡 치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구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어깨에 닿은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덜덜 떨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하!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며 할아버지가 미친 듯이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시선은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구석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봐, 어깨 쳤잖아. 왔구나. 우리 연진이 왔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마당을 빠져나가려는데 저는 봐버렸습니다. 열린 방문 사이로 할아버지가 영정사진을 품에 꼭 끌어안고 계신 모습을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사진 속의 그 창백한 여자가 스르륵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놀이는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구슬놀이라 불리는 강령술, 즉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었습니다. 4명이서 핑핑 돌며 빈 곳을 만들면 그 틈으로 귀신이 끼어들어 릴레이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날 밤 산을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넋이 나가 친구들에게조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혼자 텅 빈 복도를 지나가는데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오싹해져서 걸음을 빨리 하려는 순간 으악!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등 뒤에서 움켜쥐었습니다. 사람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악력.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목이 꺾이는 고통 속에 저는 제 뒤에 매달린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산속집 할아버지가 안고 있던 액자 속의 그 여자. 핏기 없는 하얀 얼굴이 거꾸로 매달려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코치님께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빌었죠. 관리실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있는데 옆에서 통화를 듣던 관리인 아저씨가 사색이 되어 물으셨습니다. 학생 혹시 그 산 중턱에 있는 집에 갔었어?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동네 처녀 하나를 납치해서 끔찍하게 죽인 미친놈이 있었어. 그 범인이 바로 그 집에 살던 노인네야. 할아버지는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납치해 죽인 여자를 잊지 못해 그 영혼이라도 불러내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광기 어린 살인마였던 겁니다. 저희가 했던 그 놀이는 살인마의 집에 그가 죽인 피해자의 원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의식이었습니다. 야구부는 그 즉시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님께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지금도 가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곤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등을 두드리던 그 차가운 감촉, 그리고 할아버지가 신발장 앞에 놓아두었던 빨간 구두.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의 등 뒤에 자신이 죽인 그 여자가 서 있었다는 것을요. 아니면 그걸 보기 위해 순진한 학생들을 제물로 삼았던 걸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든 방의 내 귀퉁이, 혹시 그중 한 곳이 비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 빈 곳에 서서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스토리왕이었습니다.